자, 또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급조로 준비를 했어요. 그건 자료 없습니다. 자료 없는데 요거만 일단 좀 적어둘까요? 38조 2라고 행정절차법 제일 마지막에 한번 적어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명은 지금 들으시고 나중에 조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법제처에 가서. 알겠죠? 이것도 시험에 넣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 뭐 사진 찍으셔도 괜찮고 저도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찍으셔도 괜찮아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시험에 넣을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위에 보면은 전자공청회. 이번 1차 시험에도 행정절차법이 시험에 나온 거 아시죠? 그죠? 전자공청회가 있어요. 전에는 전자공청회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온라인 공청회라고 합니다. 자, 전자공청회는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말. 단독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단독으로는 안 돼요. 단독 실시는 안 된다. 알겠죠? 여기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 온라인 공청회로 바뀌면서 2항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1항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죠?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맞잖아요. 이거는 차이가 없잖아요. 용어만 바뀐 거지. 그런데 2항이 추가됐단 말이에요. 2항이 신설되었다 이 말입니다. 2항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 1항에도 불구하고 그죠? 1항에도 불구하고 1호, 2호, 3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온라인 공청회를 어떻게 한다고?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제는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원칙은 병행하여서만 개최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1호, 2호, 3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시험 내기 좋잖아요.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는 내용에 속하지 않는 거 1번, 2번, 3번 엉뚱하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시험에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온라인 공청회는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는 예외가 있잖아요. 이제 반드시라고 하면 안 돼요. 전에는 반드시가 맞죠.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지금은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라고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걸 잘 보시면 돼요. 자, 어떤 경우입니까? 간단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 국민의 안전, 권익 보호 등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는 단독으로 온라인 공청회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공청회가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몇 회 이상? 3회에서 이것도 기억을 3회 대신에 또 뭐 2회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여러분 체크를 하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호, 2호, 3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법령을 찾아보고 이렇게 제가 붙여온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넣으면 뭐 좋죠. 맞추잖아요. 안 넣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시험이라는 게 공부한다고 다 나옵니까? 그죠? 열심히 해야 되지 뭐. 확률상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이 맞출 확률이 높은 거지. 나도 신이 아니잖아요. 저번 1차 시험에 스토킹 법률을 내가 해드렸어요. 그 나하고 수업한 학생들이 쉽게 맞춰버렸잖아요. 그 학생들 대박이에요.
대박이 아니죠. 그냥 제 감이에요. 어떤 순간에 갑자기 이 법령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자료를 만들어 카페에 올려주고 싶은 거예요. 딱 올리니까 처음으로 스토킹 처벌법이 이번 1차 시험에 출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선생님도 또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숫자 특강과 테마 특강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들어보면 좋아요. 사실은 듣고 그걸 내 걸로 만들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한 두세 문제만 건져버려도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훈련이 안 돼. 특히 숫자 특강은 우리 학원생들이 훈련이 좀 안 됐더라고. 숫자만 막 수업을 하니까 잘 따라오기 힘들어 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딪혀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 내가 남들한테 앞서가는 거지. 어렵다고 피해버리면은 남들보다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숫자 특강을 하니까 몇 명 학생들은 튕겨나가더라고. 저하고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는 되지만 참아야죠. 때로는 수험생활은요, 버텨야 됩니다. 버티기를 해야 돼. 버티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다 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해보면 끝입니다. 영원히 경찰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면 버텨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텨나가야 돼. 그게 또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한 20년 이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길렀겠어요. 그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의 아픔을 내가 같이 느끼면서 같이 눈물 흘리고 했겠습니까? 특히 나는 한 몇 년 공부해가지고 안 된 친구들이 합격하면은 합격자 발표 나잖아요. 전화가 제일 먼저 가요. 나도 같이 눈물이 나요. 저 서울에 있는 저 김원희 경장이라고. 걔가 포기하고 싶다고. 최종에서 2번인가 3번 떨어졌어요. 도저히 뭐 하겠다고 포기하고 하는. 야, 안 된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 번만 더 하자. 그래가지고 뭐예요? 또 필기 합격하고 최종이 합격한 거예요. 아침에 제일 먼저 전화 와가지고 울면서 전화 온 거야. 나 울면서 전화 왔길래 떨어졌나 싶더라고. 걱정을 했어요. 근데 붙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경장입니다, 경장. 경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도 많아요. 30 넘었습니다. 30 뭐 한 3, 4쯤 됐을 거예요. 30 넘어서 합격을 했으니까요. 거의 한 5년 공부했나? 최종 합격해도, 필기 합격해도 최종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저기는 쏘깃하겠습니까? 한 2-3번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니까 뭐예요? 합격하잖아요. 이제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도 아니까. 결과적 수업 공부는 버티는 겁니다. 어렵다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건 다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제시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이슈화 되는 거. 우리 행정안전부, 그 소속 기관 직제 한번 볼까? 근데 이걸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는데, 글쎄, 이거는 면접에서 나올 가능성이 나는 더 높다고 봐요. 여러분, 필기 합격을 하게 되면은, 과연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거기에 관한 견해를 여러분한테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시험 문제에 반영은 할 가능성은 내 개인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경찰국이 신설됐다고 해가지고 뭐 엄청난 내용이 추가된 게 아니고 요거예요. 하부 조직의 경찰국 하나 딱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바로 13조 2에 하나 딱 신설을 해버립니다. 요것만 추가된 거예요.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경찰국 국장 계급이 뭐예요? 치안국이잖아요. 치안감이잖아요. 그죠? 경찰국 국장은 계급이 치안감이에요. 자, 그러면 국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장한다. 이게 다음과 같은 사항입니다. 빨간 글자. 이걸 좀
복잡하니까 내가 좀 위에 줄여서 적어 왔어요. 알겠습니까? 걔네 조문을 다 보면은 복잡하잖아요. 짜증나잖아, 그지? 딱 이렇게 해버리니까 좀 간단하잖아요. 위에 거. 기타는 필요 없고, 위에 거. 경찰청장 지감독.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총경상 임명 제청권. 그 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제청. 이 두 가지는 임명 제청이에요. 임명 제청과 관련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제요구. 그 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 안건부의. 그리고 계급정년, 계급정년, 징계, 경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걸 좀 여러분들 잘 이해를 다른 건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 경유 이 부분은 조금 또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정말 중요하게 배우는 겁니다. 둘 다 시험에도 잘 나오는 거예요. 이번 경감부 시험에서 요게 시험 정답으로 나왔죠. 경무관 이상이 아니고 총경 이상으로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번 경감부 시험. 나중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 두 개는 여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6번과 관련되어 있다. 요거 좀 설명하려고. 여러분들이 경유 부분은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말로만 하면 잘 이해 못할 것 같아가지고 조문을 적어온 거예요. 보니까 아시겠죠? 보니까 기억이 나잖아요. 자, 정년 경유는 뭐예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정년 몇 년 연장이 되죠? 2년이잖아요. 맞죠? 2년. 여기 다 있잖아. 자, 그런데 이 경우에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관과 뭐예요? 국무총리를 경유해서 이 말이 나오잖아. 이 경유를 말하는 거예요. 경유해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만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맞죠? 총경하고 경정은 뭐예요? 장관은 필요 없잖아요. 총리만 경유하면 되잖아요. 경무관 이상은 장관하고 총리를 경유해야 되지만 총경과 경정에 대해서는 장관이 필요 없어요. 총리만 경유해서 대통령 승인만 있으면 2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번에 경감부 시험에 나왔고 우리 숙련 시험에도 1년 전인가 나왔잖아요. 정년 연장이 돼서 시험에 나왔잖아요. 원래 정년 연장 하면은 뭐예요? 총경 경정에 대해서 수사 정보 외사 이런 특수 부분에 근무한 총경 경정에 대해서는 몇 년? 4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된다. 그다음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2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된다. 이거 공부했잖아요. 그 내용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징계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돼요. 자, 경무관 이상 강경 정지. 이거 누가 징계를 합니까? 징계권자는 누구예요? 그림 생각해요. 우리 기본반 학생들은 그림 딱 그려줬잖아. 경무관 이상, 총경 경정, 경감 이하. 4개, 2개, 2개, 4개, 4개, 2개. 딱 떠올려봐. 경무관 이상, 강경 정직은 누가? 대통령이. 경정 이상 파면 해임은 누가? 대통령이 하니까 누가 제청하는 거야? 누가 제청하는 거야? 청장이 제청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청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징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징계권자가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청장이 제청하면은 장관과 총리 경유 딱 나오잖아요. 장관 경유가 딱 나오잖아요. 장관과 총리를 경유해서 대통령이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요 경유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이 경유를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칠판 보시고, 칠판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고, 자, 경찰국장 분장 사무관 뭐예요? 경찰청장 지감독, 그 다음에 경찰청장,
그 다음에 시도경찰청장,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 임용 재청권, 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재청권. 자꾸 따라해. 보고 있지 말고. 그래야 머릿속 들어가지. 그 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제2요구권,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그리고 계급정년, 그리고 징계 경류. 계급정년 경류, 징계 경류. 요겁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국장, 군장, 사무가 이거예요. 더 이상 공부할 거 없어요. 경찰국에서 더 이상 공부할 거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요것만 놓치면은 시험에 설상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뭐야? 걱정할 필요 없다. 다른 내용이 하나 튀어나올 거야.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간만 많으면은 더 많은 또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데, 또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께 이제 혼란스럽기도 하고, 우리 기본반 학생들은 내일하고 다음 주 5월 법령 수업을 하는데, 거기서 다 커버가 될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들으면은 그때 수업 듣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 2차 대비 하신 분들은 시험에 낼 가능성이 좀 높은, 최근 노량진에 있는 선생들도 전부 다 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뜨고 있는 법입니다. 아시겠죠? 안 넣으면 할 수 없지만 넣으면 맞춰야 돼요. 자, 공공기관에서 눈으로 보세요. 가나다라 마, 전부 다 공공기관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공공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에 보면 대통령 소속 기관이 있고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 있어요. 국무총리 소속 기관도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된다. 대통령 소속 기관은 포함되지만 국무총리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둘 다 포함된다. 하나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가 있어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고위공직자라 하면은 높은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럼 우리 경찰 조직에 있어서 고위공직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치안감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경무관 이상 하면 틀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위공직자라 하면은 경무관 이상으로 말을 해요. 우리 학교에서는요, 중간관리자는 경감을 이야기하고 고위관리자는 총경부터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경무관급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고위공직자는 뭐예요? 경무관급 이상이 아니고 치안감 이상이에요. 경무관급 이상 하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시도경찰청장들도 뭐예요? 고위공직자에 속한다. 시도경찰청장들 다 치안감 이상이에요. 지금 시도경찰청장 중에 경무관이 없어요. 원래 시도경찰청장은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으로 보호한다. 돼 있잖아요. 우리 부산경찰청장은 치안정감이에요. 3개입니다. 3개 무궁화 큰 거. 알겠죠? 경무관은 전국에 없습니다. 18개 시도경찰청 중에서 다 치안감 이상이에요. 치안감 이상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가 중요한데 사적 이해 관계자, 사적 이해 관계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사적 이해 관계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 이해 관계자에서 숫자가 나오잖아요. 다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그리고 편해요. 전부 다 몇 년입니까? 다 2년이에요.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해줘야 우리 공부하기 편하지. 그지? 다 2년입니다. 자, 숫자 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릴 건 없어요. 2년이고 3년이고 헷갈릴 거 없어. 다 2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가하고 나하고 다하고 바는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까지 포함됩니다. 맞죠? 그런데 라하고 만은 어때요? 공직자만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그 가족까지, 그 가족하는 말이 들어가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게 되는 거예요. 요걸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해하셨죠? 자, 숫자는 다 2년이니까 힘들 거 없고, 다만 라하고 만은 공직자만 해당됩니다. 그 가족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가족까지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우리 부정청탁 있죠? 행동강령 있죠? 거기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됐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착안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법령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미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험 아직 나온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보면은,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를 한번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눈으로 보시면 되는데, 딱 한두 군데만 여러분 꼭 체크하세요. 그것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체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강조한 그 부분만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라, 이 말. 자, 다음 각호. 자, 그냥 한 세 개 정도만. 조금 우리가 좀 관련 있다 싶은 거 3개 정도만 제가 여기 간추려 온 거예요. 1호, 2호, 3호, 4호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많아요.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이런 일을 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안 경우에는 앞날로부터 며칠 이내? 네, 요거 하나 체크를 해주시고요. 14일 이내 하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 14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요걸 체크하시라 말이에요. 2군데. 14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왜 이게 헷갈리시냐면은 이거하고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신청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거는 신청할 수 있다가 맞다 이 말입니다. 다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놓으면은 내가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신청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자, 2항은 무슨 말입니까? 1항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안날로부터 14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2항은 뭡니까? 직무 관련자, 공직자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가 있는 자는 공직자에게 뭐예요? 신고 회피 의무가 있거나, 자, 신고 회피 의무가 있거나. 여보세요. 신고하고 회피 신청해야 하는데 이게 의무잖아. 무조건 해야 되니까.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 관계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공직자의 소속 기관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거 신청해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있는 자는 신고, 회피 의무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신청해야 되고, 신고해야 되고, 신청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1항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밑에 걸 보란 말이에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때는 소속 기관자께 기피를 뭐예요? 신청할 수가 있는 거. 기피는 의무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기피를 신청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가 맞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정리를 하고 계시라 이 말이에요. 위에 거는 신고, 회피 의무입니다. 이런 경우는 의무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해야 되고 무조건 회피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밑에 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여러분 구분해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장난 잘 칩니다. 경감문 문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심하게 장난쳤는지. 한 지문에 틀린 것을 막 3군데나 틀리게 해놨어요. 맞추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한 지문에 틀린 거 많으면 쉽죠, 뭐. 왜 이거 몰라도 이것만 알아도 답을 맞추니까. 그래서 경감 문제가 이분이 쉬웠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 신고입니다. 이런 것도 한두 번 읽어보시면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 이런 사람 물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소속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또 공직자 자신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망을 잘 보세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4일 이내 신고를 해야 돼요. 또 매수를 했으니까 등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매수를 하면 땅을 매수하면 등기를 하겠죠? 그래 자기 소유가 되니까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하죠? 이것도 14일 이내가 됩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숫자가 14일이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14일. 시험장에 가서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근데 14일 해, 14일. 알겠습니까? 14일이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 고위공직자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인데요. 요거는 어디에도 있어요? 행동강령에도 있어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3년 30일 똑같아요.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하기 전에 3년 이내 민간 부분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누구한테 제출하죠? 소속 기관장에.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행동강령에서 이 내용이 나오죠. 행동강령에서는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그렇지.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행동강령에서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같이 딱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안 헷갈린다. 이해하시겠어요? 조금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가 되겠는데요. 자,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특수관계, 사업자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 관련자와 다음 각호 1호, 2호, 3호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앞날로부터 며칠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다? 모르면 14일이야. 알겠습니까? 14일 이내 신고하는 거예요. 할 수 없잖아. 14일이 신고한다 이런 건 다 14일이니까. 이거는 사전에 알게 되었을 때. 그럼 사후에 알 수도 있잖아. 사후에. 밑에 있어요.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며칠 이내? 14일이야. 다 14일. 우리 앞에도 14일이 뭐가 있었어요? 응? 여가 14일. 14일 여기 있었잖아. 여기 14일 있죠? 신고하고 회피 신청해야 한다. 이것도 14일 이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그 다음에 매수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것도 14일이에요. 14일 많죠? 그 다음에 방금 공부했던 거, 이것도 사전에 안 경우에도 14일 이내
신고하는 거예요.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신고한다. 됐죠? 기억하세요. 자, 요거는 뭐 필요 없고, 요것도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군데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여기서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잖아요. 공직자 보면은 공직자는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 여기서 말하는 공직자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3년이 경과되면은 상관이 없어요. 3년이 경과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공직자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퇴직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어. 그럼 이 공직자에 포함되는 거예요. 3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그런데 2년이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뒤에 게 나옵니다. 이거는 퇴직자예요.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의 소속기관 퇴직자. 관료 속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해당된다.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사람만 여기에 해당되는 거, 퇴직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2년이 지난 사람은 여기 퇴직자에 해당이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2년이잖아요. 그 앞에 거는 3년이고 이거는 2년입니다. 그 두 개 헷갈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뻔하잖아요, 이 자체가. 출제하기 쉽잖아요. 출제하는 사람. 이해하시겠어요? 자, 앞에는 여기서 말하는 이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있어서 공직자는 3년이 경과된 사람은 상관없어. 포함이 안 돼.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저 공직자에 포함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퇴직자 사전 접촉 신고 있잖아요. 그때 퇴직자는 뭐예요? 2년이 경과된 사람은 해당이 안 돼.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만 여기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요거는 2년입니다. 다르죠? 요거는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거는 뭐예요?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를 말합니다. 직무상 이용 등 금지는 3년이에요. 그리고 사적 접촉 신고는 2년이에요. 아시겠죠? 이 두 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퇴직을 하더라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사적 접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더라도 신고하라는, 하면은 신고하라는 거예요. 사적 접촉이 뭡니까? 골프를 칠 수 있잖아요. 내가 공무원을 그만뒀는데 퇴직을 했는데도 1년밖에 안 됐어.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뭐예요? 이런 사람들과 골프를 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잖아. 그게 사적 접촉이잖아요.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행동 강령에서 골프 여행이 나와요. 기억납니까? 행동 강령에서는 골프 여행은 원칙은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맞죠?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요. 예외적으로 골프 여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사전에 누구한테 신고하라 그랬어?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라고 나옵니다. 사전에 신고하기 힘들면 예외적으로 사후에 즉시 신고하라고 나와 있어요. 기억나죠? 우리 행동강령에서 내가 다 같이 공부를 안 해서 좀 그런데 신고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골프 여행 빼고는 다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골프 여행만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고 있으면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보고가 나오면 뭐예요? 무조건 소속 기관장이에요. 행동강령에서 보고한다. 누구한테? 무조건 소속 기관장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성인은 누구한테? 무조건 소속 기관장한테 승인받는 거예요. 신고는 누구한테? 골프 여행 빼고는 다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 대원칙을 알고 있으면 공부하기 편하잖아요. 그럼 일일이 하나하나 누구한테 보고하고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되고 누구한테 신고해야 되고 일일이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지?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질문이에요. 출제가 되면은. 자, 그 다음에 위반 행위 신고가 됩니다.
자,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어디에? 감독기관에, 감사원에, 수사기관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양한 국가기관에 신고가 가능하다. 누구든지 했으니까 여러분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신고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신고 의무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요거보다는 요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내용은 어디서 나와요? 국민권익위원회 공부할 때 나옵니다. 자, 신고자가요. 요걸 chắc 보세요. 다른 법령에서 이 지문이 시험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지문이에요. 자,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했다면 이 법에 의해서 보호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신고하는 사람이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또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한 경우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서 신고자에 대해서 보호도 안 해줍니다. 보상도 안 해줍니다. 아시겠어요? 1호만 있는 게 아니에요. 2호도 있고 3호도 있어요. 그 세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이런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타 법령에서 이미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망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예요. 자기 이름을 적은 문서예요. 그럼 기명문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은 기명문서예요. 무기명문서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무기명문서와 하면 틀려요. 이름을 적지 않는 무기명문서가 아닙니다. 기명문서예요. 기명이 이름 적는 거잖아. 서명하는 게 이름 적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이것도 시험에 무기명으로 시험에 놓은 적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법령 내용은 제가 그림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 잘 들으시고 사진을 찍든 그리든 알아서 하세요. 아시겠죠? 자, 조사기관이 있고 피해자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어요. 자, 피해자가요.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은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신고는 이렇게 조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돼요.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신고하면은 조사기관에서는 며칠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까? 1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은 이의가 있으면은 조사기관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런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조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죠? 국민권익위원회는 뭐합니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합당하면 조사기관에 넘겨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기관에 넘김 이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첩하면 조사기관에 조사를 하겠죠? 결과를 이첩하고 나서 피해자에게 알려줍니다. 이첩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첩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조사기관은 조사를 합니다. 조사 결과는 10일 이내 똑같아요. 10일 이내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통보합니다. 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결과를 통보받았으니까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결과를 대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 결과를 통보했잖아요. 결과를 받아보니까 좀 조사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재조사가 필요해.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며칠 이내에 재조사를 요구하죠? 30일 이내 재조사를 조사기관에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조사기관은 7일 이내 재조사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그 조문에 다 있는 거예요. 조문에. 이해하셨어요? 다 조문에 있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기념 촬영했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 준비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해요. 뭐든지 절차하는 거는 글로써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체계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해야만이 절차를 머릿속에 그림으로 딱 박혀버리지 그냥 글로 봐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굉장히 헷갈려 버려요. 이런 경우는 눈 감고 그림을 딱 그려보세요. 피해자가 조사기관에 신고했다. 결과를 10일 이내에 통보한다. 이유가 있으면 이의 신청한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조사기관에 이첩한다. 이첩하고 나서 피해자에게 알려준다. 그럼 결과는 10일 이내에 통보한다. 마음 안 들면 재조사 요구를 하겠지. 30일 이내에. 결과는 7일 이내에.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림을 오롯이 딱 그려놓으면 안 헷갈려요. 숫자도 안 헷갈려요.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방금 제가 그림에서 이 내용을 다 설명한 거예요. 요까지. 아시겠습니까? 요까지. 그림을 보세요. 자, 그 다음 부당이득 한수는 당연히 한수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한수는 무조건 하여야 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밀 누설 금지. 비밀은요, 재직 중에만 비밀을 엄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퇴직하고 나서도 뭐예요? 비밀은 엄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재직 중에 여러분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아요? 형사처벌도 받고 징계도 받아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퇴직 후에 만약에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징계는 받지 않아요. 퇴직했으니까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 절차는 없습니다. 자,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어떤 처벌을 받아요? 형법상 어떤 범죄가 성립돼? 공무상 비밀누설죄, 피의사실 공표죄, 이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범죄가 성립이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한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가정폭력에는 중요한 내용이 이거 기억나죠? 응급조치가 있죠. 가정폭력에. 그죠? 또 뭐가 있어요? 임시조치가 있고 긴급 임시조치가 있어요. 맞죠? 또 피해자 보호명령이 있고 임시 보호명령이 있어요. 맞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치? 아동학대에도 뭐예요? 아동학대에도 응급조치가 있고 임시조치가 있고 긴급 임시조치가 있고 피해자 보호명령이 있고 임시보호명령이 있어요. 스토킹은 응급조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긴급 응급조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임시조치 대신에 잠정조치라고 해요. 잠정조치가 있어요. 또 세 가지만 있습니다. 스토킹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1차 시험에 뭐가 나왔어요? 응급조치 내용하고 잠정조치 내용을 섞어놓고 잠정조치 내용을 여기 집어넣고 다 응급조치 내용에 속한다고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럼 틀리죠. 그죠? 그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심화반 때 이거 하고 이거 세 개 법령 있잖아요. 방금 말했던 거. 이 세 가지를 딱 표로 비교를 딱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한눈에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심화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거는 다 기본 강의 때 했단 말이에요. 맞죠? 이번 기본 강의 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심화 강의 들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시험에 잘 노는 내용을 딱 뽑아가지고
정말 디테일하게 그 지문에 대해서 이번 경관모 시험처럼 그렇게 출제가 앞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업을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거 한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차 대비하신 분들은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떨어지면 와야 돼요. 아시겠죠? 떨어지면 이 사람하고 호흡을 맞춰서 이제 합격하셔야 됩니다. 저 이 생활 20년 했어요. 경찰학원 생활. 노량진 경단기에서 9년 2개월 동안 강의를 했고 엄청난 많은 학생들을 배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믿으면 됩니다. 알겠죠? 아, 떨어지면 와야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떨어지면 옆에 경단기 갈 거야? 저도 근무했잖아, 내가. 부산 처음에 경단기 정착시킬 때 왔잖아. 1년 동안 열심히 해주고 대구로 또 경단기가 만들면서 또 걸러 갔잖아. 응? 경단기는 내 손에 안 거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안 좋아요. 가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경단기는. 서울에도 끝났어요. 기본 강의 학생들 몇 명 없어요.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다 풀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국경찰학원 선생님 최고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있는 선생님 믿고 하시면 돼요.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2차 대비하신 분들은 이번에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은 꼭 합격하셔야 돼요. 안 보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안 되면 오셔야 돼요. 와서 또 뭐가 문제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또 내년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합격할 수 있어요. 선생님 도움을 받으세요. 앞에 선생님들을 이용해 먹으세요. 나쁜 표현 아닙니다. 선생님 도움을 받으시고요. 나중에 합격하면 커피 한 잔 사주고 가세요. 얼마 안 하대? 2,000원 뭐 이래 하대. 그지? 이게 2,000원밖에 안 하대. 콜드브루? 2,000원밖에 안 하더라고. 나 이리 싼 커피를 처음 봤어. 보통 한 5,000원, 6,000원 한 줄 알았는데 2,000원짜리가 있어요. 잘 안 사먹는데 가끔 여기 와서 그래도 한번 사먹어요. 또 직원들이 또 공휴일인데도 왔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 직원들 커피 한 잔 다 사줬어. 고생한다고. 고생은 내가 하는데 사실은. 그지? 하여튼 그래요. 일단 이번에 꼭 합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혹시 결과가 안 좋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찾아오세요. 도움을 받으세요. 그럼 제가 여기 5년 동안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지도를 해줄 겁니다. 일단 5년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표님하고 약속을 해서. 그 다음에 5년 끝나고 나면 내가 힘이 더 있으면은 그때는 더 하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 학원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 대표님하고 또 옛날부터 알았는데 한국에는 참 인연이 안 되더라고요. 이 학원에 와서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도 진짜 안 되더라고. 항상 이 학원과 경쟁학원, 경단기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경쟁학원에서만 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몸이 안 좋아 3개월 쉬면서 경단기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쉬면서 그때 또 우연히 또 이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이 학원에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상훈 선생님이 또 몸이 좀 안 좋다 그래요. 이상훈 선생님도 이제 대구 후배잖아요. 몸이 안 좋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와서 나가면은 내가 좀 미안하지만 지가 나가니까 내가 오는 거는 미안할 거 없잖아요. 맞잖아, 그죠? 지가 나갔잖아. 몸이 안 좋다고. 그리고 나는 미안한 감정은 없어요. 단지 선생님이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지? 또 우리 먼저 오신 선생님이 어떤 그런 지도를 제가 또 실망시킬 수는 없죠. 제가 또 열심히 해가지고 잘 이끌어 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선배 후배를 떠나서 강의 경력이 안 돼 못 따라오죠 당연히. 그지? 그렇지만 선생님이 워낙 한국에서 오랫동안 10년 정도 있으면서 열심히 한 선생이라고 내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요거 마무리하고 집에 갑시다. 자, 스토킹이에요. 자, 스토킹 행위가 뭔지 아시죠? 스토크, 그지? 스토킹 해봤습니까? 경험 없죠? 하면 안 돼요. 상대방 의사에 관하여 정당 이유 없이 상대방, 그와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가나 다라마, 여기 해당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한두 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막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지는 마세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로 막아선 행위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으면 좀 이렇게 한번 따라가보고 안 했습니까? 괜히 따라가다가 또 막 숨고 막 그런 거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그죠? 안 해봤어요. 자, 우리 때는 순수하게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자, 스토킹 범죄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 하는 것은 스토킹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만이,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를 해야만이 스토킹 범죄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뭐 따라다녔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위를 했을 때는 그때는 범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피해자는요, 직접적인 피해입니다. 요거 직간접적인 피해라고 하면 틀려요. 알겠죠? 직간접적이라고 하면 틀려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해요. 가정폭력도 뭐예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도 뭐예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하는 거예요. 스토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은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공통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치? 자, 처리 절차입니다. 먼저 응급조치를 봅니다. 자, 응급조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법경찰 관리입니다. 사법경찰 관리니까 뭐예요? 사법경찰관 플러스 사법경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급조치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이든 아동학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응급조치는 모두 사법경찰관리가 하여야 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스토킹에서 응급조치 내용이 요 4가지예요. 요걸 기억하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머릿속에 이렇게 딱 정리하세요. 제지, 처벌 경고, 분리 범죄 수사, 절차 안내, 피해자 인도. 자,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인도할 때는 피해자 동의가 필요하다. 가정폭력에도 마찬가지죠. 가정폭력에도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인도할 때는 피해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에 인도할 때는 피해자 동의가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호시설에 상담소에 인도할 때는 피해자 동의가 필수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스토킹에서 응급조치 내용이 뭐라고요? 제지, 처벌,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와 또 분리하는 거예요. 이것도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거, 분리해서 수사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절차를 안내하고 그 다음에 보호시설에 인도하는 거. 이 4가지가 응급조치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도록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번에 시험에 나왔잖아요. 여기에다가 잠정조치 내용이 하나 딱 집어넣고 다 응급조치 내용에 속한다 하면 틀리잖아요. 자, 그러면 자, 그림을 통해서 제가 또 이것도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는 무조건 그림을 통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제 수업은 절차는 다 그림입니다. 그래 한눈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절차를 먼저 정리하고 조문을 보면 조문이 무슨 말인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안 그리고 안 보고 조문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림을 먼저 보시고 제가 조문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검사는요. 검사는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긴급 응급조치하고 잠정조치가 같이 나옵니다. 자, 검사는 사법경찰관 신청에 의해서 또는 직권으로 법원에 잠정조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검사는 사법경찰관 신청에 의해서 검사 직권으로 법원에 잠정조치 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하고 안 하고는 검사 재량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잠정 조치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서명 경고. 두 번째, 100m 내 접근 금지. 세 번째, 전기통신에 의한 접근 금지. 네 번째, 유치. 아시겠어요? 이 네 가지가 뭐예요? 잠정 조치예요. 아까 응급 조치도 네 가지가 있었죠. 잠정 조치도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섞어놓으면 구분이 가능해야 돼요. 어떤 것들이 잠정 조치고 어떤 것들이 응급 조치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게 1차 시험의 문제였어요. 아시겠어요? 자, 간단하게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으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시험에 넣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용 자체를 가지고. 지금 찍을 필요 없는데 아주 한참 남았어. 자, 이 네 가지가 잠정 조치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요 두 가지는요. 요 두 가지는 잠정 조치 기간이 2개월 이내 2회 연장이 됩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막 그러는데. 자, 이 두 가지는 잠정 조치 기간이 2개월 이내고 2회 연장이 가능하고, 유치는 몇 개월? 1개월. 아시겠죠? 1개월 이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잠정 조치가 네 가지다. 두 번째 두 가지는 2개월 이내 2번 연장, 유치는 1개월. 알겠습니까? 잠정 조치 기간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긴급 응급 조치가 있어요. 자, 긴급 응급 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하는 거예요. 응급 조치는 사법경찰 관리가 하지만 긴급 응급 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하는 거예요. 요청이 있을 때 직권으로 긴급 응급 조치를 사법경찰관이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긴급 응급 조치는 요 4개 중에 몇 개입니까? 요 2개가 해당되는 거예요. 긴급 응급 조치 내용은 요 2개가 내용이에요. 이거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 나왔잖아요. 응급 조치 내용은 4가지고, 잠정 조치 내용도 4가지고, 긴급 응급 조치는 2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거 2가지가 긴급 응급 조치다 하면 시험에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요 2가지예요. 요 2가지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이 긴급 응급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고 나서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 승인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고 나서 검사에게 지체 없이 사후 승인 신청을 해야 되고,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사후 승인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자, 이때요, 검사가 사후 승인 청구를 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결정을 하지 않으면 긴급 응급 조치는 취소하여야 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 이해하시겠죠? 요거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사진 찍으셔도 돼요. 자, 요 절차를 먼저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조문을 보시면은 이 조문이 무슨 말인지 아주 쉽게 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 조문이 있더라도 뭐예요? 머릿속에 뭐랄까 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딱 모아가지고 내용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가 그림으로 표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나머지는 다 조문들이에요. 보세요. 자, 나머지 조문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죠.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자,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요청에 의해서 긴급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다. 그죠? 긴급 응급 조치는 2가지다. 그림이 다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이걸 조금 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이 긴급 응급 조치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 승인 신청을 판사에게 신청할 것을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검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긴급 연구 조치가 있을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승인 청구를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검사가 사후 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사후 승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긴급 응급 조치는 취소하여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긴급 응급 안 했습니다. 긴급 응급 조치 기간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개월이다 하는 것도 아까 그림에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림이 있었어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잠정 조치예요. 잠정 조치는 뭐예요? 검사가 직권으로 신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법원에. 맞죠? 그런데 생각하시면 따라오세요. 자, 그리고 법원은 잠정 조치를 할 수가 있다. 잠정 조치는 4가지다. 맞죠? 그림에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 4가지는 병가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체크합니다. 평가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2호, 3호가 이거 아니에요. 2호, 3호가 이거 2개잖아요. 이거는 2개월. 그리고 4호는 유치잖아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림 생각나지요? 그리고 2호, 3호. 2호, 3호 잠정 조치에 대해서는 2차례 한정하여 2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 그림이 있었지요. 그림을 딱 정리해버리니까 전문은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으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끝까지 그림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묻고 넘어갈까? 응급 조치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긴급 응급 조치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잠정 조치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응급 조치는 누가 한다? 사법경찰관리. 긴급 응급 조치는 누가 한다? 사법경찰관. 잠정 조치는 누가 한다? 판사. 누가 하면 판사고 어디에서 하면 법원이 된다. 아시겠어요?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예요. 가정폭력도 응급조치만 사법경찰관리, 긴급 임시조치는 사법경찰관, 나머지는 전부 다 판사가 하는 거예요. 응급조치만 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가정폭력도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아동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학대도 응급조치만 사법경찰관리가 하여야 한다. 나머지 긴급 임시조치와 피해자 보호명령과 임시조치, 그 다음에 임시보호명령 전부 다 뭐예요? 판사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해가 딱 정리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할 수 있다 하야 한다. 이것도 헷갈리고 어디에서 누가 하는지 그것도 헷갈리고 확실하게 주어와 끝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하는 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누가 하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느냐 무조건 해야 되느냐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자, 요것도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요거예요. 요거 때문에 사실은 위에 거는 검찰이고 밑에 거는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이 항을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을 출제한다면 당연히 경찰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1항보다는 2항이 넣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요. 또 이걸 내야 되는 게 맞고 이거는 검찰에서 하는 거잖아. 검찰에서. 검찰직 시험이 아니잖아. 경찰직 시험이니까 또 2항이 나오겠죠. 자, 경찰 간서장. 이때 간서장은 누구를 말하죠? 국가수사본부장 포함됩니다. 시도경찰청장 서장인데요. 조심하세요. 국가수사본부장이지 경찰청장이 들어가면 틀려요.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일반적으로. 맞잖아요. 경찰청 밑에 시도경찰청이 있고 시도경찰청 밑에 서가 있잖아요.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경찰청장이 없고 국가수사본부장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경찰 간서장은요. 스토킹 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 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누구를 조사하게 해야 한다? 피해자예요. 피의자가 논다. 일반적으로 조사하면 조사 대상자는 피의자 아닙니까? 피해자 대신에 피의자로 시험에 논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서 어떤 법령에서 여기 시험에 놓은 적이 있어요? 성폭력 특례법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서 피해자 대신에 피의자로 이미 순경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타 법령에서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령에서 그렇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 법령에서도 이렇게 시험에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대비하시라고. 이해하셨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또 두 군데. 내가 출제를 한다면은 이거 아니면은 이거 낼 겁니다. 나는 이거 낼 겁니다. 왜? 이건 이미 드러났으니까. 타 법령에서 이미 드러났으니까. 이걸 내버릴 거예요. 자, 그 다음 벌칙입니다.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1차 시험에 나왔던 거냐, 벌칙이. 벌칙은 쉬워요. 여기 나오잖아. 2022년 1차 시험에 나왔다고. 쉬워요. 스토킹 범죄를 범하게 되면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고 3년 3천만 원. 암기하기 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가 됩니다. 그냥 스토킹 범죄를 하면은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스토킹 범죄를 했다면은 그때는 뭐예요?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한 자료는 제가 수업을 다 해드렸어요. 조금 더 욕심내서 또 한두 개를 더 추가할까 하다가 또 저도 사람이라 사실 피곤해요. 오늘 새벽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지? 새벽에 내려와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서 이거 뭐 3주 이렇게 연달아서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개념 법령도 우리가 기본반인 친구들은 급한 게 아닌데 사실은 우리 2차 대비하는 친구들은 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 한번 보려고 제가 특강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물론 여기 지금도 우리 기본반 학생들이 또 많이 앉아있고 그다음 우리 처음 보는 학생들도 앉아있는데 얼굴 한번 보려고 뭐 이때 안 보면 언제 봅니까? 합격하면 영원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취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했는 거고 오늘 우리 특강 했던 그 내용 중에서 꼭 한 2문제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1시간에 한 문제 해결하면은 참 의미가 있는 특강이다. 시간 투자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기대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오늘 고생하셨고 이번 2차 시험에 응시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좋은 결과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